시진핑의 권좌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권력에 약간의 누수가 있는 거 아닌가. 대만을 복속시킴으로 해서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을 더 담보하는 거라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시진핑이 내려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권력으로 여겨지던 시진핑 체제가 흔들린다는 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군부 반란설, 실각설을 넘어 자택연금설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진실은 뭘까요? 요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방의 그 반중국 그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은 거예요. 확인되지는 않은 건데 시진핑의 권좌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가 이제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제 당연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 국가의 군대라고 지금 이제 국가중앙군사위원회도 있지만 원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요. 그래서 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서기가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주석에 앉힌 장요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시진핑과 척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이 청취자분들,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시진핑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부 시진핑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이 중국 군 내에도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파벌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하나가 이제 월남전 참전파들 파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시진핑은 후지엔 복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 17년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만 해협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 부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묘화라는 시진핑의 아주 신복이 있었죠. 그래서 군의 인사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월남전파와 대만 해협파 간의 내부적인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싸움이라는 게 원래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죠. 내 편이라고 해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미아오화라는 사람이 그런 소위 부패 연루 때문에 이제 직무를 정지를 당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라졌죠. 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만 해협합니다. 그럼 여기도 반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위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웨이동이 어떻게 되고 이제 사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럼 여기도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해서 싸움이 났고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이라는 군 통수권자가 볼 때 밑에서 싸우는데 다 자기가 배치한 사람들이지만 합리적인 부정부패와 정보와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시킨 겁니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묘화라는 사람이 그전에 국방부장이 있었어요. 이 국방부장을 사실 국방부장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리샹프라는 국방부장을 이제 소위 낙마를 시켰죠. 근데 이 국방부장이 로켓군, 중국이 이제 과학기술을 동원한 군 현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로켓군의 장비발전부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 하이테크 기술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 금전적인 거나 신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부정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이 국방부장을 낙마를 시키니까 지금 장요시아라는 사람이 장비발전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은 나한테까지 칼날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미아화를 또 제거를 하는 걸로 나간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부적 투쟁이 더 많고 다만
이 전체를 누군가 사인을 해야 물러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진핑이 이거는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진핑의 소위 군권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뭐 사라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인민해방군이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 조직이 당 조직이나 국가 조직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를 않죠. 그래서 시진핑이 위험한 거는 시진핑 개인이 위험한 거지 이게 공산당이 위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개인 권력은 물러날 수 있지만 당의 영도적 지위는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문역을 겪고 78년에 11기 삼중전에서 개혁개방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당독 1인 지배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10년씩만 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앉힌 사람이 호야방이라는 사람이에요. 5년밖에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촌의 기층 선거를 너무 자유화했고 자본주의의 뭐 냄새가 너무 나게 했다. 그래서 반자산계급 자유화 뭐 이래서 자산계급 자유화 반대 운동을 낙마를 시켰어요. 그리고 올라온 사람이 조자양입니다. 저즈양. 여기는 천안문 사태를 잘못 처리했다고 그래서 또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저민이 실제로 2번 했는데 자오즈양의 자녀 임기까지 합쳐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라는 총서기가 10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10년 하더니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호여방이나 자오즈양이 물러날 때 중국이 썼던 표현이 뭐냐 하면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당의 존립을 흔들 정도가 되면 당원들이 특히 뭐 원로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가만히 두고 있지를 않는 거죠. 물론 지금 시진핑 체제는 원로그룹들도 옛날만큼 힘이 없다. 그렇게 봐서 이제 시진핑이 무너지면 한 방에 확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100년이 넘은 정당이에요. 1921년에 창당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런 어떤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뭐 얘기하듯이 중국이 뭐 쪼개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지금 아직 시기상조고 이것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있으나 예전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 권력에 약간의 누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누수가 계속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다시 이거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도 뭐 새로운 지도자를 뭐 키우든가 뭔가 그런 타협은 공산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8월에 있을 사중 전회에서 후계자가 발표될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등이 거론되는데 이것도 뜬 소문에 가까울까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이제 구름 잡게 아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의 뜻은 지나친 그 1인 체제보다는 개혁과 개방 그러니까 서방 국가라든지 뭐 이런 데와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10년씩 하게 하면 두 번째 시진핑 임기에 후춘화라는 사람이 당 총서기로서 들어가게 원래 돼 있었고 총리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후춘화 같은 경우는 공청단 계열입니다. 그 공청단 계열이라는 게 이제 후진타오, 리커창 이제 이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개혁 지향적이고
덜 1인 지배 체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는 이제 서방의 희망 같은 게 더 들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왕양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만약에 그런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후계 체제가 옹립이 된다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대표대회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때마다 이제 지도부를 바꾸는데요. 사실은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라는 규정이 당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천안문 사태 때 낙마한 저즈양을 대신해서 지금이 이제 20기 사중전의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1989년에 13기 사중전회 때 자오즈양이 낙마를 하고 장저민이 중국의 총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 당시에 그거는 땡샤오핑이라는 원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로가 있는 거는 그 옆에 원로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진핑은 거기까지가 그런 그룹들을 이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와해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사중전회를 기해서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여름에 8월에 북대하라는 데서 어쨌든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리고,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조금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에이펙 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과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당의 최고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중국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방 세계의 기대하고는 달리 굉장히 나름대로 중국식으로 처리를 할 거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예전 같으면 안 나왔을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딘가에는 이전보다는 약간 속된 말로 구멍이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9일에 시진핑이 나타나고 벨라루스 총통을 인민대당에서 안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연금돼 있는 거 아니냐, 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G7 하는데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한다고 시진핑이 이밀보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럴 정도 통제력을 잃은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잃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그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의해서 그렇게 특별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산당 군부의 권력 지형 변화로 대외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특히 강경파들에 의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시진핑이 중국의 꿈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 그래서 통일 대업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마쳐라. 침공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전쟁 준비를 마쳐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27년이 지나면 사실은 뭐 전쟁이라는 거 봐서 아시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오랫동안 쩔쩔매고,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잘 버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오죽하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포탄을 그죠? 그 도입을 하고 북한 군사를,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용병으로 갖다 써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7년까지 맞춰 놓는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마침 또 27년에 4선에 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연결을 시키는 건데 사실은요, 그 중국이 그래서 무력으로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다.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미국 간에는 소위 그 대만 관계법, 그 다음에 2022년에 타이베이법 이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대만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진핑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 대목을 과연 내가 해서 승산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또 대만을 획득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지를 지금 당장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서방 세계의 제재에 시달릴 거고, 러시아하고 다릅니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중국은 석유 가스 세계 제1 수입국이고요. 마찬가지로 물건을 안 팔으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이 되면 이제 큰일 났다, 중동 석유 못 온다 그러는데, 호르무즈나 홍해 이쪽에서 와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대만 해협으로 오는 거거든요. 말레카 해협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항상 국제 정치라는 게 코너에 몰리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만과의 통일, 대만을 복속시킴으로 해서 만약에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을 더 담보하는 거라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시진핑이 내려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주판알을 튕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군부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승산 없는 전쟁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부 그 대만 학자들 또 중국 학자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죠. 이런 식으로 강제 점령을 해서 어떻게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더 앞으로 계속해서 아픈 상처로 남을 건데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어떤 상황에 쫓기거나 또는 전리품으로, 사선의 전리품으로 쓰기에는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거는 별개예요. 대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이 일단은 미사일, 스커트 미사일 자체 개발,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사거리 2,500km 숑펑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2,500km는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저기 그 삼엽댐 이런 데도 전부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이대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과연 할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